다음 대통령도 또 실패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이것저것 하지도 못하고 그냥 아마 끝장날 거다라고. 나쁜 짓 안 하면 다행인데 나쁜 짓 할 사람이 나올까 싶어요. 근데 국가가 작동하지는 않습니다. 조선이 망한 이야기를 제가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우리도 뭐가 문제인가 하면 체제가 문제라는 이야기를 제가 드리려고 합니다. 체제가. 많은 사람들이 대통령 나오면은 그 새로운 대통령 나오면 그 대통령이 뭔가 할 것 같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다음 대통령도 또 실패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저한테 물으면은 이것저것 하지도 못하고 그냥 아마 끝장날 거다라고 생각해요. 오히려 말하자면 나쁜 짓 안 하면 다행인데 나쁜 짓 할 사람이 나올까 싶어서 지금 걱정이에요. 지금 사회 변화의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지 않습니까? 사회 변화의 속도가 빠른데 국가의 의사결정 기제가 그걸 따라가지 못하거든요. 따라가지 못하면 어떻게 하는 걸 조금 이따 더 자세히 이야기 드리겠습니다만. 세상을 볼 줄 아는 사람이 움직이는데 모르는 사람이 그걸 통제하려면 뭐 하는가? 붙드는 수밖에 없어요. 못하게 말리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한다는 이야기는 자기 모르잖아요. 어떻게 가야 된다는 이야기를 못 하잖아, 나는. 못하면 뭔가 하면 못하게 말리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곳곳에서 브레이크를 거는 거예요. 규제를 하고 브레이크를 걸고 하는 거예요. 제가 하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왼쪽에 있는 게, 스타이너의 이제 발도르프 교육에 제 예를 드는데, 저 교육이 발도르프 교육이 뭔가 하면 이 자유주의 교육입니다. 1990년대 중후반대에 아마 몇 년도인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만 세계 유네스코에서 세계 교육부 장관 회의를 열었어요. 그 세계 교육부 장관 회의에서 21세기를 선도할 가장 모범적인 교육의 모델이 어디냐 하는 게 이 발도르프 교육입니다. 한국에 이 교육이 들어와 있습니다. 누가 가르치는가 하면 교사들은 한국 사람입니다만 이 교사들을 누가 교육시키는가 하면 독일에서 직접 와서 다 교육을 시키고. 그리고 지금 저 화면은 EBS하고 KBS, 아마 EBS인데 세계의 말하자면 혁신교육, 모델 교육으로서 우리 다큐멘터리로 우리 방송에서 소개된 겁니다. 저 방송에 소개되고 난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저게 너무너무 좋은 교육이니까 사람들이 화놀래. 그리고 우리 특유의 또 그것도 좀 건드렸어요. 예를 들자면 뭐 샌프란시스코 근처에 있는 발도르프 학교 같은 경우에 거기 출신들이 거의 뭐 90%가 소위 말하는 아이비리그를 간다든가 뭐 이런 등등. 독일에도 대학 입학 예비고사에서 100% 합격 뭐 이런 이제 뭐 여러 가지 그런 걸 보여주면서 이 교육의 이제 그 우수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 교육이 한국에 들어와 있거든요. 저보고 평가를 하면 이 교육은 정말 너무 좋은 교육입니다. 자유주의 교육 방식이고,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3학년짜리 애들 보면요. 3학년 아이들 과제가 뭔가 하면은, 집을 한 채 짓는 겁니다. 그 다음에 벼농사를 짓는 겁니다. 합동을 해가지고 자기들끼리 협업하면서 집을 한 채 짓고, 때로는 주말이 되면 부모들까지 같이 와서 집을 짓고, 그 다음에 또 이러거든요. 근데 이게 한국에서 왜 이거 학교를 인정하지 않냐? 교육부 프로그램을 따라오지 않으니까 넌 학교 아니라는 거예요. 교육부 프로그램을 따라오려면 어떻게 가르치냐? 국어 가르치라는 대로 가르쳐야 되고, 산수는 가르치라는 대로 가르쳐야 되고, 언어 교육대로 그렇게 가르쳐야 되는데, 이런 학교는 그걸 무시해버리거든.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 학교는 그나마 과목이 자기 나름대로 과목이 있어요. 그런데 뭐 몬테소리나 다른 교육은 과목이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집을 짓는다, 농사를 짓는다, 그게 과제인데 그 안에서 뭐가 있는가 하면 그 안에 국어가 있고 산수가 있고 과학이 있고 생물이 있고 다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안 그러잖아요. 과학, 생물, 뭐 그 다음에 국어, 산수. 근데 너 과목 없지 않냐 이거야. 너 학교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학교에 부모들이 바보 아니잖아요. 부모들이 이 학교를 보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몇 대 1의 경쟁을 붙여서 이 학교를 보낸다고. 뭐까지 하면서 학력 인정도 안 되거든요. 대안학교이기 때문에. 검정고시를 쳐야 됩니다. 근데 이 학교 보내잖아요. 보내는데 그냥 보내는 게 아닙니다. 대안학교가 되니까 교육부에서 일체 지원을 안 하지.
일체 지원을 안 하고 심지어 이 유치원도 있고 한데 지원을 거부합니다. 왜냐? 지원 조금 받으면 교육 프로그램을 바꾸라고. 정말 우스운 일이 있습니다. 이런 혁신 교육을 하는 외국에서 들어온 혁신 교육하는 그 교육에서 유치원 교육 같은 경우에 몇몇 개 교육기관이 예를 들어서 발도르프도 그렇고 몬테소리도 그렇고 아이들한테 그걸 안 쓰거든요. 플라스틱 그릇을 안 씁니다. 왜 플라스틱 그릇을 안 쓰는가 하면 되도록이면 플라스틱이 별로 좋지 않아서 그러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인격적으로 플라스틱 그릇보다는 독에 주는 것이 인격적으로 더 존중하는 것이라는 의미도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을 들면서 느끼는 질량이나 이 무게감도 느끼고 떨어뜨려 깨지면 깨진다는 것도 알고 깨지는 것을 알므로써 그 다음에 식탁과 놀이공간을 구별도 하고 여러 가지 교육 효과가 있기 때문에 플라스틱 그릇을 안 쓰는데 어느 날 구청에서 보조 준다고 오더니 그 다음에 뭐라고 하는가 하면 플라스틱 그릇을 다 바꾸라는. 왜 바꾸라는가 하면 혹시 떨어져서 깨지게 되면은 자기가 징계받는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그러니까 차라리 안 받고 아니 아이들한테 자기나 독일로 가서 물을 마시게 하고 그다음 식기를 그렇게 사용하는 거 그 교육의 철학인데 그 철학 자체를 갖다가 부정하는 걸 강요를 하니까 우리 오히려 돈 안 받고 우리끼리 하겠다. 자, 그래서 이런 학교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지금 서민들은 보낼 수가 없어요. 왜 못 보내는가 하면 들어가면서 조합비를 내야 돼. 조합비가 적지가 않습니다. 적은 학교는 1,000만 원, 많은 학교는 몇천만 원씩 내고 돈을 들어. 그래야지만 교사 월급도 주고. 그 다음에 1년 등록금도 다 부모들이 내야 되니까. 누가 들어가느냐. 비교적 중상층 내지는 상류층 자제들만 지금 이 학교에 다니는 거예요. 왜 대한민국의 서민들은 이런 학교를 못 가게 만드냐. 부모가 이런 학교도 가게 해놓으면 부모가 얼마든지 나는 이 학교 안 보내고 저 학교 보내겠다. 부모들이 선택권이 있으면 갈 텐데. 그리고 그걸 통해서 아래로부터의 교육혁신이 일어나가지고 결국은 우리의 인적 자원 체계를 다 바꿀 텐데. 국가가 인정하는 것만 교육이라고 국가가 오히려 뭐를 방해하고 있는가 하면 교육혁신을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국가가 혁신의 적이에요. 이렇게 하고 있다.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뭔가 우리도 혁신 교육한다고 혁신학교 만들어요. 뭐가? 교육부가 인정하는 것만 혁신학교다. 오른쪽에 있는 이야기는 뭔가 하면 실제로 제가 경험한 이야기입니다. Expenditure Control Budgeting이라는 건데 이게 뭔가 하면 1980년대에 미국에서 예산혁명이 있었습니다. 그 예산혁명이 어떤 건가 하면 왜 우리 일반 정부에서 예산 쓰다 보면은 소위 말하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올해 다 쓴 건 올해 다 써야 되지. 올해 예산은 내년으로 이걸 못 시키잖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 순간까지 다 써야지 다음에 또 돈을 더 받아오잖아요. 그러니까 막 연말 되면 가가지고 안 파는 땅 파고 갑자기 출장 안 가는 사람 보고 너 저 해외 출장 갔다 오라고. 실제 일어나는 일입니다. 어떤 교수 한 분이 나한테 와서 갑자기 출장을 가게 됐대. 왜 갔냐 하니까 정부에서 지금 돈이 남아서 빨리 써야 된다고. 그런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어디다 쓰는가 하면 장관 항목 해가지고 전용 안 되고 이용 안 되고 딱 붙들어 매놓고 그러다 보니까 그 예산밖에 쓸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캘리포니아에 있는 지방 정부들이 혁명을 했거든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부숴버리고 그 다음에 뭘 부숴버렸는가 하면 장관 항목이면 항목에 있어서는 이용은 안 되더라도 최소한 전용은 마음대로 쓰라. 그러면 청소과 같으면 청소과의 과장이 뭉태기 돈을 받아오는 거예요. 옛날 같으면 빗자루 하는데 얼마, 그 다음에 그 쓰레기 청소차에 휘발유 값 얼마, 이렇게 이제 썼는데, 몽땅 받아와가지고 자기가 쓰고 싶은 대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소과 과장이 갑자기 책임감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가 어떻게 하는가 하면, 청소차를 매일 내보냈는데, 길거리에 이렇게 미국 가면 쭉 썰어가면 차 있지 않습니까? 매일 내보내봤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게 매일 내보낼 필요가 있는가 생각. 그래서 이틀에 한 번씩 내보내봤어요. 이틀에 한 번씩 내봤는데 사람들이 아무 말도 안 해. 3일에 한 번씩 내보내니까 전화가 좀 와요. 너들 청소 안 하냐고. 4일쯤 이제 또 4일에 한 번 내보내니까 뭐 전화가 온 게 말이야. 다음 선거 때 보자. 너 도대체 뭐 하는 놈들이냐. 결론을 얻은 거는 이틀에 한 번씩 내보내면 된다.
그럼 이틀에 한 번씩 내보내니까 어떻게 합니까? 차량이 반으로 줄고 거기 인원이 인력이 반으로 줄자. 그걸 가지고 이때까지 못했던 쪽에 다시 투입을 하는. 그러니까 캘리포니아 쪽에 76년대, 70년대에 그 소위 말하는 재산세 파동이 있었거든요. 재산세를 굉장히 많이 걷었다가 결국은 주민들이 이제 주민 그 소위 발의를 해가지고 재산세를 시가에 이제 거래 1% 이상 못 거두게 막아버리는 일이 있어가지고 지방 정부들이 재정난에 굉장히 허덕이게 되는데 그 과정 속에서도 이런 예산혁명을 통해가지고 오히려 주민의 만족도를 더 높였거든. 내가 이 이야기를 공무원 교육원에 가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지방 공무원 한 사람이 저한테 쫓아와가지고 야, 그거를 딴 데는 몰라도 우리 보건소 같은 데 한번 해보면 참 좋겠습니다. 그쪽에 자료를 좀. 근데 내가 미안하다. 내가 미국 이야기 했는데 한국서는 못한다. 미안하다. 내가 괜히 강의해서 진짜 왜 못합니까? 아니 장관 항목 해가지고 회계법을 중앙정부가 꽉 틀어주고 중앙정부가 예산 편성 지침까지 만들어서 지방정부에 딱 줘가지고 그 항목에 맞게 그대로 편성 안 하면은 중앙정부의 지원금이고 보조금이고 아무것도 받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뭐가 막고 있느냐. 중앙정부가 국가가 이 예산혁명을 막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 그래서 이렇게 국가가 말하자면 곳곳에 끼어들어서 사실상 우리가 지금 이 혁신의 시기인데 이 혁신에 오히려 적이 되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국가가 잘하면 될 거 아니냐. 근데 국가가 작동하지를 않습니다. 작동하면 다행인데 작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왼쪽에 있는 게 지난번에 올해에 와서 제가 강의할 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저 노무현 대통령이 서거 불과 몇 달 전에 쓴 글입니다. 2019년 4월 달에 쓴 글이니까. 그게 뭐라고 써놨나. 내가 열심히 쌓고 허물고 싸우고 수십 년을 해오고 대통령까지 했지만 내 정치는 실패했다. 할 수 있는 게 없더라. 돌아보니 실패의 기록뿐 내가 뭘 했는지 모르겠다. 실제 대통령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지금 보십시오. 지난번에도 한번 소개했습니다만 그 도표에 보면 행정부 공무원의 책상 위에서 출발해가지고 국회 통과해서 법 하나 재개정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평균 35개월입니다. 인수위 때 거론한 정책이 35개월이 지난 다음에서야 법이 만들어지는데 대통령이 무슨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것도 된 것만 가지고 저러는 거예요. 제가 제 경험으로 EITC 같은 거 근로장려 세제인데 그게 여러 국가에서 하고 있고 우리도 해야 된다고 해서 인수위 때 그거 전부 다 합의했어요. 하기로. 그런데 그게 언제 통과되는가 하면 참여정부 다 지나서 이명박 정부 2년 차인가 통과됩니다. 지금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국회는 전 농경시대의 유물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왜 그러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국회가 우리 사회 변화의 스피드를 따라갈 수 있느냐? 못 따라갑니다. 국회는 협의하고 그 다음에 대립하고 갈등하고 하는 기구입니다. 우리 사회의 이해관계가 이렇게 복잡한데 어떻게 국회가 일사불란하게 갈 수가 있습니까? 아무리 좋은 국회의원을 갖다 집어넣어도 서로가 이념이 부딪히고 그 다음에 이해관계가 부딪히고 서로 대표하고 있는 이념과 신념이 다르다면 그러니까 서로 대립하고 협의하고 상의하고 밀고 당기고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우리 사회 변화에 따라갈 수 있는 것 우선 속도에서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디에 쌓이는가 하면 국회에 법안의 수가 계속 쌓이게 됩니다. 지금도 10,000건 이상 16,000건인가 얼마가 쌓여 있습니다. 1년에 통과해, 기껏 통과해봐. 날치기까지 다 해가지고 통과해봐야 몇백 건입니다. 그것도 어떤 식으로 통과되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상임위가 다르면 그 법안이 뭔지도 모릅니다. 소위원회 통과하면 상임위원회 그냥 통과하고 상임위원회 통과하면 그냥 본회의 가서 통과돼요. 다른 상임위에 있는 사람은 그 법안이 뭔지 모르고 그냥 원내대표 큐에 따라서.
그렇게 통과를 해봐야 뭘 따라갈 수가 없는가 하면 지금 사회 변화의 스피드를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국가가 지금 대통령은 제가 제 책에 썼습니다. 세종대왕이 대통령이 돼도 그 대통령이 아마 실패할 거다. 이순신 장군하고 안중근 의사가 국회의원이 돼도 그 국회가 저 모양 저 꼴에서 별로 그렇게 달라지지 않을 거다. 결국은 국가가 작동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국가가 작동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하느냐.